멋진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는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너무 늦은 깨달음.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조언할 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말하라.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되기도 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약간의 땅과 암소 몇 마리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왔다. 사촌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 서글퍼졌다. 자기만 총구석에서 공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소리쳤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소와 트랙터와 수확용 기계도 사들였다. 곡도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 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사들일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동생을 찾아갔다. 사촌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고는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다. 젠장, 왜 30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아냐? 세장 속의 새. 병이나 사고로 죽음의 면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산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한 소년이 풀밭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새를 한 마리 잡아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는 새장에 집어넣고 창가에 뒀다. 낮에는 조용히 있던 새가 밤만 되면 노래했다. 노래소리 듣고 올빼미가 왜 밤에만 노래하느냐고 새한테 물었다. 새의 대답은 이러했다. 저 아이가 나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두게끔 만든 게 바로 내가 낮에 부른 노래소리 때문이잖아. 그때 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 절대 노래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밤에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참으로 현명한 예방책이군. 잡히기 전이었다면 말이지. 새 친구. 계산이 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선행하라.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친구는 과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미운 사람 죽이기.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2달만 정성을 다해 떡을 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먹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2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2달 동안 정성껏 떡을 먹인 것은 사실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 찾아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며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야. 진해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우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진해야, 너는 100개의 발을 가지고도 아주 잘 걷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야. 25번째 다리가 땅에 닿고 나서 그 다음 37번째 다리가 땅에 닿더군. 37번째 다리 다음에는 어떤 다리가 땅에 닿지? 나는 그냥 걸어 다닐 뿐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하면서 걷지 않았어.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진해는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과 걸음을 분리하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진해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여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나는 네가 걷는 것이 무척 어려울 거라고 늘 생각해왔어. 진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근데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가 없어. 인사이트.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성공, 인사이트. 편안함을 포기하는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도 커진다. 반대로 현실을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욕심 많은 부자가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곧장 길을 떠났다. 많은 돈을 준비해 여러 해 동안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라는 간판이 보였다. 부자는 기뻐하며 가게로 다른 밭을 찾다. 가게로 들어서자 종업원이 물었다. 손님은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큰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등 모든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종업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런 것이오? 한번 가격을 말해 보시오. 종업원은 말없이 가격표를 손님에게 보여줬다. 가격표를 읽은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가격.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에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어부의 행복.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루에 8시간씩 성실하게 일해봤자 결국에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뿐이다. 라고 독서를 날렸다.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을 꿈꾸지만 그 앞에는 항상 언젠가라는 단서가 붙는다. 언젠가 말고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라. 한 기업 사업가가 어느 멋진 해변으로 휴가를 갔다. 해변에서 만난 어부에게서 물고기 몇 마리를 샀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다. 다음날 또 물고기를 사러 갔더니 어부는 오늘 잡은 물고기는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팔았다며 다음에 오라는 것이다. 사업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매일 몇 마리만 잡고서 팔고 나머지는 식구들과 나눠 먹고 말라니. 사업가는 어부에게 말했다.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은 물고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잡고 내가 마케팅을 한다면 5년 후에 큰 배를 사고 공장도 세울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당연히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죠. 억만장자가 되면 한적한 해변에 별장을 짓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죠. 배부르면 낮잠 자고 저녁엔 친구들과 기타 치면서 노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아요? 그러자 어부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이봐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소. 졸부 가족과 유대인 가족.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질문을 많이 하라 하고 당부한다.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 가족이 부자들만 산다는 교회의 고급 주택지구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이 가족은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 마을에서도 VIP만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끗 온화하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기 위한 치밀한 사전 전략이었지만 여하튼 끊임없이 선심 공세를 폈다. 아버지는 일부러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이웃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여기 가서 골프 실력 향상 비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저기 가서 종원의 잔디를 잘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어머니는 저녁 시간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디저트 요리를 만드는 법이라든가 과자 굽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리하여 한껏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 기막히게 맛있는 케이크 만드는 비결까지 몽땅 털어놓았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은 같은 과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이웃 소년들과 미팅을 시켜줬으며 딸은 무보수로 동네 사람들의 아기를 돌봐줬다. 그렇지만 마을의 클럽 임원들이 모여 회원가입 심사를 한 결과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 가족은 너무 아는 체랍니다. 이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저쪽에서 또 저런 말이 나왔다. 그리고 항상 너무 잘난 체하지요. 확실히 그 사람들은 생색만 내려는 속물들입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이 가족보다 훨씬 예의 바른 가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족인데 바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어요. 제가 그 집 남자를 만나봤는데 저에게 자기네 장미에 대해서 조언해달라고 하더군요. 좀 소심하긴 해도 점잖은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도 옆에서 거들었다. 제 아내도 그 집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더군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만드는 법까지 물어왔다는 겁니다. 너무 뭘 모른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때가 묻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클럽 의장이 결론을 내렸다. 사실 나도 그 집 아이가 내 딸아이한테 남자친구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광경을 봤죠.
우리 클럽에 가입시키는 게 좋은 일이겠군요. 그리하여 졸부 가족의 입회 신청은 거부되었고 유대인 가족은 클럽 회원들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가입되었다.